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오디오 문제 때문에 똑같은 영상을 지금 3번째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목을 보시면 예상을 1도 벗어나지 않는 오징어 게임 감독님의 인터뷰라는 제목인데요. 어제 이분이 화상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워낙 인기다 보니까 언론계에서도 매우 뜨거운 관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관련해서 보시면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쏟아져.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는 경향신문의 인터뷰가 가장 직접적인 작가의 의도가 잘 담겨 있다는 판단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며칠 전에 이 게임 오징어 게임 속에서 반기독교 반서구 문명 코드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잖아요. 이렇게 비판을 한 글과 영상이 있었고 마지막에 제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본주의의 올바른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 작품은 자본주의를 까는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창작자는 A를 말하고 싶은데 이 작품을 분석하는 사람이 이 작품은 B입니다. 이러면 좀 민망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A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내용을 비판하는 사람도 이거는 A를 말하는 겁니다. 라는 부분이 교집합적인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께 그것들을 분석하려고 애를 썼던 어떤 뭐라고 할까? 이런 저의 의견이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했던 인터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모순에 공감한 결과 이거는 인기를 끈 거 아닐까. 본인이 이렇게 분석을 했고 인터뷰 내용 자체가 계속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고 빈익빈 부익부가 생겼다. 이런 경제적 모순과 구조적 문제는 전 세계가 겪는 문제라서 공감받는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모순과 구조적 문제, 이 구조가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를 감싸고 있는 서구 문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이 작가, 이 감독님의 확증 편향적으로 어떻게 논박이 될 수 있냐면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회적 약자계층이라고 하는 자영업자분의 인터뷰를 한번 보실까요? 이분이 현 정권 지지자분들에게 아주 극단적인 협박 전화랑 이런 것들을 많이 당했거든요. 이분입니다. 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작년 코로나 재난 앞에서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 것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배달의 민족이었다. 이게 매우 중요했던 인터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정권은 뭐죠? 반서구 문명주의적인 코드가 강하게 짙게 스며들어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정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광주에서 자영업자분이 우리를 살린 게 그런 이 감독과 거의 어떤 결을 같이 하는 반서구 문명적인 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는 정부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이 사람이 욕하고 있는, 이 사람이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체가 우리를 먹여 살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말은 뭡니까? 이분은 사회적인 어떤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좌편향적이고 확증 편향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황 감독은 작품에서 표현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세계적인 인기를 견인하는 요인이라고 봤다. 한국 사회 마이너리티의 대표적인 인물을 넣고 싶었다라고 말하면서 자동차 노조,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사례를 영산시키는 캐릭터를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반서구 문명 코드를 분석하면서 첫 번째로 뭘 얘기했죠? 주인공 캐릭터가 너무 미화됐다. 이러면서 노조분들이 다 나쁜 건 아닌데 노조에 가입하신 민주노총에 가입하신 분들의 집단적인 어떤 뭐랄까 부정적인 영향을 제가 나머지 반쪽의 진실을 여기에서 여러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아닌 부분이 커요. 근데 지금 이 감독은 사회 마이너리티의 대표적인 인물이 자동차 회사의 강성 노조라고 잡은 겁니다. 이거 하나로도 이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쌍용 자동차 해고 사태를 암시한 이 장면에서 당시 실제로 해고를 당했던 이창근 씨가 큰 위로를 받는 느낌이다. 감독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비판하시는 분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야, 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위로받은 분이 있는데 이걸 나쁘다고 하는 거냐? 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요. 그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물론 이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받으시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미시적인 관점, 나무 하나 보고 숲을 태워야 된다. 이런 논리적 비약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걸 보고 비판을 했는지 이 자본주의를 까고 싶은데 적당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끼워 맞췄는지 이건 창작자만 알겠죠. 근데 그 논리적 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받았다고 하시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는 별개의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 뭐라고 했냐면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해고와 파업, 이어지는 소송과 복직투쟁, 해고자 및 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뉴스로 접하고 있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중상층이던 평범한 노동자조차도 해고와 자영업의 실패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기운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감독님이 갖고 있는 이 편향적인 이 반서구 문명적인 게 옳다고 이게 선한 거라고 옳은 거라고 도덕적인 어떤 헤게모니는 자기들에게 있다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유재산권을 통해서 어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거나 이런 것들은 강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계층의 사다리가 끊어졌다, 사법고시 끊어졌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을 가고 대학에서 대기업을 가고 아니면은 그래도 조건이 좋은 기업을 가고 아니면 내가 아이들 열심히 자서 창업을 하고 이런 판 자체가 자본주의의 어떤 선 기능이거든요. 순 기능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시스템 때문에 받은 혜택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누리고 있는 당연하지 않은데 당연하게 누리고 있어서 우리가 너무 이 소중함을 간과하고 있는 거는 안 보고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사례 하나하나를 너무 확증 편향적으로 확대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분들은 또 이런 논박이 가능해요. 야, 서울대에 간 애들의 수십 %가 강남권 애들이거든? 다 똑같지가 않거든? 그렇게 논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해결책을 갖고 오는 게 다 반서구 문명적인 게 뭐냐면 그니까 하향 평준화를 해야 돼 라는 꼴이에요. 자사고 없애고 외고 없애고 차별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두 아들 외고 보내고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거. 나 내로남불 인정한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런 사람들의 세계관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좋은 것들은 다 빨아먹으면서 정작 너희들은 그냥 하향 평준화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나머지 반쪽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 내용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확대 해석이 됐고 나머지 반쪽의 더 큰 진실은 다루지를 않는다. 그래서 뭡니까? 이 감독님은 서바이벌 게임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유, 우화처럼 만들고 싶었다. 자본주의 깔려고 하는 거예요. 황 감독은 누가 우리를 말처럼 살게 하는 경쟁 구조를 만들어냈을까? 그걸 물어야 하고 궁금해야 하고 알아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본주의 때문에 경쟁이 벌어졌다 얘기했는데 제가 어떻게 논박했죠? 하물며 진화론자는 저는 진화론자가 아닌데 진화론으로도 논박이 가능하다면서 조던 피터슨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진화론 프레임으로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갑각류가 있었는데 갑각류도 싸운다는 건 뭡니까? 유한적인 어떤 환경에서 너와 내가 싸워서 더 좋고 안전한 집을 누린다. 그러면 이 진화론 프레임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싸웠다는 건 경쟁 구도는 자본주의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원래 이 우주가 경쟁 구도 안에 있다. 이렇게 논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순박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럼 또 논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너 그럼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금 다 무시하고 네가 맞다고 하는 거 자본주의만 찬양하는 거냐? 저는 자본주의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가 지금 잘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과 물질 만능주의와 자본주의는 다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물질 만능주의를 조장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서구 문명자와 반서구 문명자가 내세우는 해결책이 달라요. 반서구 문명자들이 내세우는 해결책은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그냥 없애자는 거예요. 정부의 힘을 더 키워서 개인의 자유나 기업의 자유를 계속해서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의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다시피 세금 항목 여러 개 만들어서 그 돈을 가져가서 고복지 정책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죠. 그러면 그 돈을 받는 사람들은 이 돈은 저 부자들의 돈인데 생색은 정부가 내는 꼴이 되는 겁니다. 고복지의 아주 단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미국에서 문맹 있잖아요. 글자를 모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19살까지 글자를 모르면 나라에서 돈을 줘요. 너희들 힘들지? 이러면서. 근데 부작용이 뭔지 아십니까? 고복지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돈을 타기 위해서 부모가 애들한테 19살까지 글자를 안 가르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회 자체가 그렇게 아래로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부자고 가난한 자고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세금을 너무 올려버리니까 부자들이 국적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냐고, 누가 피해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큰 정부 만들어서 통제, 그리고 세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야, 이거는 뭐 종교 집단, 종교기관이든 사회기관이든 시민단체든 자발적인 투자와 기부 문화를 형성하거나 이 자본주의 자체가 교정 기능과 자정 기능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우리의 개인의 자유와 사업의 어떤 회사의 자유, 기업의 자유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래야 생동력이 있고, 물론 부자가 너무 다 가져가는 거는 1%가 이만큼 가져간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그걸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라는 테두리 안에서 교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야 이게 생동감이 벌어지면서 하향 평준화가 아니고 전 국민의 상향 평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역사적인 팩트거든요.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영화 감독이나 이런 반서구 문명적인 사고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랄까, 하여튼 논막할 내용이 많다 이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비판하고 싶은 거는 섣부른 일반의 오류다. 그 평범한 중산층이라는 계층을 만들고 보호하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시스템의 열매라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의 뭐라고 해야 되지?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나마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나마 내가 뿌린 씨의 열매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누구죠? 바로 이 감독님입니다. 감독님. 넷플릭스를 통해서 본인의 명예와 부가 쌓이잖아요, 이제. 그 넷플릭스가 자본주의의 꽃 중에 꽃인 문화예술계의 대기업 아닙니까? 넷플릭스 자체가 운영하는 방식이 빅데이터 알고리즘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위주로, 뭐요? 경쟁 구도에서 AI, 딥러닝 AI 사용해가지고 끝판왕으로 돈 버는 기업이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 본인이 그렇게 자본주의 피라미드에서 꼭대기에 있는데 자본주의를 까고 있다? 그러면 본인의 재산부터 사회에 환원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빵 만드는 기계를 갖고 있거나 저 피라미드 꼭대기 있는 사람들 무조건 끌어당겨야 된다? 하향 평준해야 된다? 너도 나도 빵 만드는 기계는 우리 모두의 거야. 너의 부 좀 나눠줄래? 이게 맞는 거냐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자꾸 이 사람들에게 세금 내고 세금 때리고 뭐하고 이게 맞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타벅스 컵 들고 아이폰이나 갤럭시 들고 있으면서 자본주의 지금 욕하는 꼴이라니까요. 본인이 정말 자본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싶었으면 넷플릭스에서 유통을 하면 안 되죠. 특정 사건 관계자들의 피해 서사를 통한 섣부른 일반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오늘도 그 자본주의 때문에 평범한 삶이라는 가장 큰 기적을 누리고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감독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싶기에 특정 사건을 과도하게 일반화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런 자본주의를 까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 환원론입니다. 1%의 사람들이 다 가져가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환원시켜야 된다. 환원이 돼야죠. 사회적 환원이 돼야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방법론으로 환원을 해야 될지 서구 문명을 지지하는 사람과 서구 문명 자체가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의 해결책이 완전히 다르다. 이 사람들은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욕한다. 근데 이 경제 시스템이 자본주의다. 이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재분배 정책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정치인과 평론가들은 1%의 부자들이 99%의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를 갖고 있다고 역설한다. 이게 맞아요. 너무나 많은 돈을 아주 쓸어간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재분배가 돼야 되라는 방법론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근데 팩트는 뭐죠? 역사의 오른편이라는 책을 통해서 벤 샤피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볼까요? 하지만 경제 환원론에 입각한 위와 같은 설명은 부적절해 보인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자면 팩트를 보자는 거예요. 역사적 진실을 보자 이 말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 대비 중상위 계층은 1979년 12%에서 2014년 30%로 확대됐다. 이 말이 뭐냐면 1980년대부터 2014년대까지 보면은 미국의 중산층이 더 많아졌다. 이건 뭐죠? 전 국민 중에 중산층이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30년, 40년, 70년, 100년을 보자고 하면은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에 전 국민이 부자가 싹 쓸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전 국민이 상향 평준화되는 생활을 누리는 가능성이 커졌다. 이게 이 말입니다. 한국의 사례는 여러분 이런 퍼센티지 안 갖고 와도 우리가 알잖아요. 1970년대 이후에 한강의 기적 플러스 지금 2020년대 한국의 시민들의 삶을 보십시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전체가 다 삶이 상향 평준화 됐잖아요. 그렇게 해준 시스템이 뭐라고요?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는 여러분들이 동일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뭐라고 했죠? 미국의 경제학자 디어드리 맥클로스키의 말을 인용을 해드린 거예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대적인 용어로 표현해보자면 선진국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나라의 억만장자들이 자유시장의 가장 큰 수혜자들이 되어왔다. 부자들이 더욱 부유해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거를 제가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진짜 반쪽의 사실이 뭐냐? 하지만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은 가스 난방과 자동차, 천연두 예방접종, 실내 화장실을 가지게 되었고 저렴한 가격에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여성들의 권리가 높아졌죠. 낮은 영아 사망률, 충분한 영양 섭취, 평균 기준과 2배의 평균 수명,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신문 구독, 투표권, 대학 진학의 기회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게 자본주의의 혜택이고 전 인류 역사상 전 국민이 이런 혜택을 받고 삶의 질이 상향 평준화된 것은 자본주의 사회 빼고는 없습니다. 없어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 생각해 보십시오. 단일 비교가 안 돼요. 고모부의 할아버지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뭐예요? 고모네 가족이 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가는데 이게 어떻게 단일 비교가 됩니까? 북한은 자본주의를 사회의 악처럼 생각하는 나라 아닙니까? 나라가 아니죠. 사이비 집단이죠. 불법 점거한 집단이죠. 그죠? 성경책을 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잖아요. 생명권을 앗아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유라는 단어를 못 들어요. 못 들어. 자유라는 단어가 그 개념을 교과서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북유럽식 사회주의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스웨덴에 그 영상이 있어요. 스웨덴의 사람이 직접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웨덴은 사회주의 옹호하다가 나라가 너무 이제 딸려버리니까 스웨덴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민영화했는지 몰라요. 스웨덴은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자본주의는 뭐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악 이게 아니고 합의 아래 이루어진 상호의 이익에 부합하는 교환을 보상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니까 여기에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 중에 한 명이 영화 감독님 아닙니까? 결론. 특정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창작 또는 제작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위로받은 어떤 특정 집단과 특정 어떤 가정과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거 자체는 아름다운 일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나 본인이 갖고 있는 확증 편향적 편견으로 인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가를 돌아보는 지성인이 갖추어야 할 균형이자 의무를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 분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국내 강성노조의 피해를 보신 진짜 사회적 약자의 사례 역시 동등하게 아파할 줄 아는 성숙한 예술가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이거를 안 읽어드렸는데 이걸 읽어드릴게요. 이 와중에 민노총 기사들이 점주에게 폭언과 욕설을 아끼지 않는데 그들이 참여한 SNS 단톡방에는 파업의 진짜 이유가 잘 나와있다. 그러니까 점주분이 자살을 했어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극단적 선택을 했냐? 민노총 기사분들 때문이라고 지금 비판하는 칼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점주라고 하면은 빵 만드는 기계를 갖고 있으니까 무조건 강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증 편향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작품을 만드시냐는 거예요. 이 감독님뿐 아니라 자기가 작품성이 있다. 이게 사회적인 도덕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는 충무로판에 거의 다 지금 좌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좌는 서구 문명 시스템을 그냥 비판만 하시는 분을 말하는 겁니다. 노조 동지분들 때문에 A씨가 일단 대리점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더 힘내서 대리점 먹어봅시다. 우리가 더 힘내서 빵 만드는 기계를 뺏읍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점주가 약자입니까? 민노총 기사들이 약자입니까? 과로를 견디다 못한 대리점주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들은 이런 욕설까지 한다. 뭐 먹기, 뭐신, 이런 욕을 하면서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 왜? 우리가 대리점을 먹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A씨는 죽기 직전에 자신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유서로 남긴다. 파업이 종료되었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 그러니까 쌍용자동차 해고 정리해고 사건을 통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이 강성 노조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서 삶을 달리하신 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자꾸 한쪽만 보여주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본인들이 이게 정말 앞선 의식이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뛰어나다. 이게 더 세련된 거다. 왜 그런 식으로밖에 예술 작품을 만들지 않냐는 거예요. 도덕적 우월주의에 절어 있어가지고. 이들이 원하는 결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너무도 억울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쟤네들이 원하는 거라서 너무 억울하지만 너희들로 인해 죽음의 길을 선택한 이가 있었다는 걸 잊지 말기 바란다. 얼마나 뼈있는 유서입니까? 이런 내용으로 야 이거 영화화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투자가 들어오겠습니까? 충무로가 지금 다 좌파인데 이게 투자를 받겠어요? 투자를? 유서에는 이번 일을 주도한 2명의 실명까지 나오지만 흐지부지 됐다 이거예요. 이걸 강하게 비판하는 칼럼입니다. 묻고 싶은 거예요. 민노총이 그렇게 무서운가? 사람을 죽여도 나쁘다고 말도 못할 정도로 민노총이 그렇게 무섭냐 이거예요. 이런 나머지 반쪽도 같이 봐야 된다. 이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걸 찍냐면 자본주의에 대해 강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 자본주의가 자영업자분을 살렸다. 배달의 민족이 살렸다. 우리를 살린 건 정부 지원금 몇십만 원이 아니고 배달의 민족 아니었으면 코로나19에서 우리 다 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했죠? 코로나19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졌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빈익빈 부익부가 안 심해졌다는 게 아니고 그 원인 분석이 다르다는 거. 원인 분석이.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게 이분은 뭐라고요? 구조적 문제다. 자본주의 구조적 문제다. 그러면서 자본주의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유다. 누가 우리를 말처럼 살게 하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됐을까? 이게 시스템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판하는 그 분석의 방향성이 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게 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예술가 분들 계십니까? 진짜 자기가 그러면은 서구 문명만 예찬하라 뭐 이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근데 본인이 아름답다고 주창하는 것들을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 본인이 아름답다고 주창하는 게 영화화도 더 쉽게 되고 투자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런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시는 투자자들도 나왔으면 좋겠고 기획자도 나왔으면 좋겠고 제작자도 나왔으면 좋겠고 창작자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받을 일이에요. 이 한국이 문화 강국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이긴 한데 그 내용 자체와 그 제작자, 창작자의 마음이 좀 그것들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남겨둡니다. 저도 마음이 그렇게 좋진 않죠, 사실은. 경사인데 여기서 꼭 딴지 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다운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저였습니다. 뿅!